안녕하세요. CN드림입니다. 지난 1부에서는요. 행복이 무엇인지, 행복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 삶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고 행복도 높아지면 소득도 올라간다는 것까지 설명드렸어요. 10점 만점에 나는 8.9점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이 영상 닫고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굳이 시간 들여 이거 볼 필요 없어요. 다만 나만의 행복 비결이 있는데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는 분들 있죠? 저처럼 영상 하나 만들어 올리거나 아니면 여기 댓글에 비법 좀 남겨주세요. 저도 보고 필요시 3편 만들 때 참고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지금부터 누설하는 비법은 말이죠. 저에게 신기가 내려 신의 계시를 받아 전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듣고 나면 또 그 소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고리타분한 그런 내용과는 완전 다른 것이므로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것만이 정답이다라고 저는 주장하지 않아요. 내 종교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식의 편협하거나 옹졸하지도 않고요. 다른 방법으로도 행복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해법 중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 비법을 전하기에 앞서 행복지수도 높고 경제적으로 윤택한 사람 한 명을 소개할게요. 이 비법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 가져왔어요. 약 130년 전 영국에 코난 도일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죠. 그의 소설 셜록 홈즈가 세계적인 히트를 치면서 이분은 살아생전에 부와 명예를 모두 누렸는데요. 셜록 홈즈는 소설 속의 가상인물이긴 하지만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홈즈는 사설 탐정이고요. 경찰이 잘 풀지 못하는 사건을 의뢰받아 조사하고 해결합니다. 홈즈는 수임료의 높고 낮음에 관심이 없어요. 고관대작이나 왕족이 의뢰를 해서 해결하면 돈도 많이 받고 자신의 명예도 높아질 텐데 그런 것에 일체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다 해결해 놓고도 항상 공은 경찰에게 넘겨주죠. 홈즈는 돈 명예보다는요 그 사건 자체에 그 모험심, 호기심에만 중점을 둡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주어도요 너무 뻔하거나 재미없는 사건은 절대로 맞지 않아요. 반대로 의뢰인이 가난해 돈을 많이 못 준다 해도 조사하고 또 그래서 호기심, 모험심이 발동하면 진행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홈즈가 가난한가요? 아니죠.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행복도 높으니까 자기보다 연봉이 높은 사람 절대 부러워하지도 않고 자신의 수입에도 만족을 하고요. 게다가 직위 높은 사람 앞에서도 항상 당당하죠. 우리는 이렇게 연봉 높이기에 앞서 돈이 사람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잠시 좀 짚어볼게요. 문화평론가 강원 씨가 있어요. 그분이 어느 날 강연을 할 때 약 30살 된 여성이 질문을 했대요. 선생님,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강원 씨가 얼마나 벌고 싶은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여성 돈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요? 라고 웃으면서 말했대요. 그래서 강원 씨는 이 이야기를 여성에게 들려주었답니다. 강원 씨는 명리학 전문가라서 사람들 관상 사주팔자 많이 봐주었는데요. 그동안 여러 정치인 대기업 회장들의 사주도 봐주기도 했는데 강남의 어느 부자도 그래서 만났답니다. 그 부자는요. 강남에 2, 3천억 원짜리 빌딩 2채를 지니고 있는 중년 남자고요. 길거리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의 행색이 너무 호름해서 글쎄 길거리에서 리아카크는 상인인 줄 알았대요. 그가 사는 최고급 아파트인 타워 팰리스를 가보았는데 그 큰 면적에 구식 TV만 덩그러니 하나 있고 그 옆에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가 하나 있는데 노래 테이프 몇 개가 있었답니다. 아내와는 이별하고요. 외동딸은 미국에서 유학 중이고 그 남자 혼자 살고 있대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가르쳤대요. 너 친구 다 소용없어. 네 친구들 돈이나 빼먹으려는 놈들이니까. 여자 절대 조심해. 네 재산 다 탕진시킬 요물이야. 절대 돈 아껴. 방탕하면 그 재산 순식간에 없어진다. 등등 이런 식이었대요. 그래서 그의 주변엔 친구도 없고 여자도 없고 돈이 아까워 취미생활도 못하고 있대요. 글쎄. 그나마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을 듣기에 강원 씨 제의로 음악이라도 좀 즐겨보라고 해서 전문점에 가서 800만 원어치 오디오를 샀대요. 근데 마지막에 그 오디오 뒤에 코드가 하나 부족해서 30만 원이 추가되었는데 그 돈 마저 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자기를 그 줄로 코드로 목 졸라 죽일 것 같아. 그건 강원 씨가 자기 돈으로 냈다고 하더라고요. 좀 농담이겠지만요. 그의 재산이 어림잡아 6천억 원 정도인데요. 그의 재산 숫자 뒤에 공이 하나 더 붙어 6조 원이 된다고 해서 그가 행복해질까요?
6조 원이 되면 그가 친구도 만들고 연애도 좀 하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재산이 늘어날수록 그것은 그에게 더더욱 무거운 짐이 되어 그를 짓누를 것입니다. 여기에 요지는요. 재물에 대해 제대로 된 관념이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 이처럼 재물이 자기의 나의 주인이 되어 재물림을 지켜주는 파수꾼이 되고 그의 노예로 전락해 버린다는 겁니다. 돈이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어요. 인간은 갈대 같은 존재고요. 매우 실증도 잘 냅니다.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금세 익숙해지고 당연시하므로 이런 이유로 잠시 기쁨은 있어도 행복은 가질 수 없죠. 길 가는데 누군가 나에게 나타나 너에게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겠다 하면 기쁘겠죠. 누구나. 그래서 받기 시작하면요. 그게 당연시 되고요. 한 1년쯤 지나면 슬슬 올려줄 때 안 됐나라고 기대하는 게 바로 사람이에요. 월 1천만 원을 준다 해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면 수백억 원을 벌던 대스타들이 어느 날 갑자기 파산하거나 알거지가 되거나 아니면 그 많은 돈을 두고 자살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결국 셜록 홈스처럼 돈과 명예가 아닌 쉽게 실증나거나 무뎌지지 않을 만한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해야만 평생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고대하고 고대하시던 비법 누설합니다. 바로 그것은 인생 경험을 많이 쌓는 거예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듯이 말이죠.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도 생기고 여유도 생기고 세상 맛에 너그러워지며 행복 지수는 덩달아 올라갑니다. 게다가 살면서 선택의 폭도 넓어지는 이득이 생겨요. 북미에 이민 와서 작은 가게를 하는 사람들 그 업종을 보면요. 공항에 처음 마중 나왔던 사람의 업종과 같은 걸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날 만약에 서로 다른 10개의 업종 사람들이 공항을 마중 나왔다면 난 한 개가 아닌 10개 업종 중에서 고를 수 있었겠죠. 결혼도 마찬가지죠. 내가 사는 지역, 활동 반경 내에서 배우자를 선택하잖아요. 세상 경험과 폭이 10배나 넓다면 배우자 선택의 폭도 10배나 넓어진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양한 인생 경험을 쌓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대기업 회장도 되어보고요. 대통령도 해보는 거예요. 거린도 되어보고 마약쟁이도 돼보고 조직폭력배도 해보고 전쟁터도 나가 싸워보는 거예요. 자,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으시죠? 그러면 경험의 폭을 좀 더 넓혀볼까요? 2000년 전 로마 시대로 돌아가 노예가 돼서요. 검투사로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목숨을 걸고 한번 싸워보세요. 1000년 전 이슬람 군대에 참전해서요. 서구에서 몰려 들어오는 무모한 십자군을 상대로 싸워도 보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 의병이 되어 외놈들과 싸우고요. 일제시대 때 만주벌판에서 의병 활동하다가 반역자에게 속아 잡혀서 고문당하고 죽어도 보고요. 이런 경험을 다 쌓으면요. 그런 속에서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요.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삶의 지혜가 생기고 해안이 열려 행복을 얻게 됩니다. 이 정도면 뭐 득도하는 거라고 봐야죠. 그리고 목숨에도 연연치 않게 되므로요.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나를 희생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런 경험을 시작해 보는 겁니다. 못한다고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맞아요. 당연히 못하죠. 이런 경험을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맞아요. 독서입니다. 독서를 통한 간접 경험을 하는 거죠. 벌써부터 뒤쪽에 계신 분들 저 웅성거리네요. 또 책을 읽으라는 소리냐고 정말 지긋지긋하다 하시네요. 책을 보면 돈이 나와 떡이 나와. 책은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재미도 없고. 나는 책을 많이 읽는 게 도무지 행복해지지 않던데 뭐 많은 분들이 볼멘 소리를 내시네요. 다 이해해요. 독서가 좋다는 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봤잖아요. 근데 씨알도 먹히지 않죠. 서울 지하철 타고 2-3시간 달려보세요. 마주치는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서 책 읽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나요? 없죠. 모두들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현실이 이런데요. 독서 좋다는 건 알아도 실천이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뭐 일단 재미도 없고 막상 서점에 가면 무엇을 읽을지도 모르겠고 또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막막하죠. 독서를 하라고만 하고 실제 구체적인 방법 말해준 사람이 전혀 없어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부터 단계별로 차근히 한 계단씩 오를 수 있고 재미있게 독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좀 뭐 이제는 너무 식상하고 구태의연할 수 있지만 독서의 중요성 조금만 짚어가 볼까요? 빌 게이츠는 지금도 매년 50권의 책을 읽고 있고요. 그가 말하길 오늘날 나를 읽게 한 거는 우리 동네 도서관이었다.
하버드 대학 졸업장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독서하는 습관이라고 했고요. 시간당 16억 원씩 버는 워렌 버핏 부자는요. 지금도 하루에 5시간씩 책을 읽고 있다고 하고요. 오프라 윈프리는요. 지금도 항상 손에 책을 놓지 않고 있는데 불우한 유년 시절에 힘을 준 것은 책이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스타벅스 CEO 하워드 슐츠는요. 아침 5시에 일어나 매일 책을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오바마 전 대통령도요. 재임 기간 8년 중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책으로부터 유안과 조언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계 유명 인사, 위인, 부자들이 독서의 중요성을 입에 아프도록 강조해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귀를 틀어막고 핸드폰, TV에만 빠져 살고 있어요. 거기에 행복과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이죠. 어쨌든 뭐 독서는 물론 간접 경험이에요. 직접 경험이 제일 좋지만 위에서 말한 대로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현실에서 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독서는 훌륭한 경험을 쌓는 도구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독서의 중요성을 그토록 강조해 놓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를 찾으라고 하더라고요. 나 참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번 베스트셀러 섹션 가보세요. 인기 영합한 말초신경 자극하는 문화작품들 많고요. 그 옆으로는 재테크, 처세술, 기술서적, 이론지식, 자기계발서, 뭐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책들 뿐이에요. 뭐 이런 거 말고요. 소설, 수필, 인문학 책 뭐 이런 걸 읽어야 사고 능력, 지적 판단 능력, 뭐 지혜가 생기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는 대하소설입니다. 좋은 책에는 성경도 있어요. 정말 좋은 지혜서이긴 한데요. 아주 큰 결함이 있죠. 기독교만이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거라고 되어 있고요. 성경에는 수많은 모순과 오류들이 많은데 교회에서는요. 문자 그대로 믿으라고 하니까 이것만 보고 전쟁도 불사하고 양민도 학살하고 여성 해방주의자나 노예 해방주의자들을 신의 이름으로 처단하고 테러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성경에 충실했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좋은 사립 고등학교 하나 있다고 가정해보죠. 국어, 영어, 역사, 수학, 물리 잘 가르치고요. 게다가 뭐 체육, 음악, 미술도 수준급으로 가르치는 명문 학교라고 치자고요. 근데 그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말이죠. 너희들만 소중하고 다른 애들은 별 볼 일 없다고 하고요. 다른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다 소용없고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만 세상 유일하고 가치 있는 거라고만 가르친다면 이 학교가 훌륭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없죠. 머리에 지식만 가득 찬 사회 부적응자를 만들어내는 곳일 뿐이겠죠. 흔히들 고전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고전을 읽어야 할지 알려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떤 경우는요. 고전을 축약해서 읽은 척 매뉴얼 뭐 이딴 식으로 책을 팔기도 하는데 이거 정말 장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읽은 척 매뉴얼 뭐 이런 거 읽는 거는요. 제가 1편에서도 강조했듯이 뒤돌아서면 잊혀짐으로 시간 낭비입니다. 제대로 된 고전 읽어야 하고요. 반복해 읽어야 삶의 진리가 내 가슴에 각인되는 겁니다. 석공이 바위에 글을 새기듯 소의 엉덩이에 낙인을 찍듯이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잘 기술된 대하소설을 읽는 것이 중요한데요. 한국인들이 많이 읽었던 삼국지 있죠. 이 책도 이런 의미에서 큰 문제가 있어요. 세 나라 중에 실제로는 조조의 위나라가 가장 강성했는데요. 소설에서는 처음부터 유비가 이끄는 총나라를 중심의 주인공으로 놓다 보니 현실을 많이 왜곡시켰고요. 제갈공명을 신격화해서 도수를 부리는 내용까지 담겨 거의 성경이나 신화 수준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거는요. 우리들에게 편견과 오류를 심어줌으로 삶의 진리를 얻는 데 장애가 되는 책입니다. 뭐 아무리 좋은 소설이라도 여성을 비하한다거나 노예 제도를 찬성한다거나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라면 우리가 그 책을 읽어야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책을 읽어야 하고요. 이야기책, 뭐 설화, 전설, 성경, 신화가 아니라 과장이나 비현실적인 허구가 없는 사실의 바탕을 둔 대하소설을 읽어야 합니다. 대하소설은 사람, 인류가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책이죠. 그 외에 뭐 좋은 교양 서적들 많지만요. 이것은 인생의 양념이나 장식품에 해당돼요. 살면서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우선 뼈와 살이 되는 인생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대하소설이 필요합니다. 한두 권짜리 대하소설보다는요. 분량이 10권, 20권 정도는 돼야 제대로 깊이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절대 한 번 읽는 것으로 가치를 느낄 수 없습니다. 나 한 번 그거 봤다 그렇게 갖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독서는 다독보다는 복독이 중요하다는 말들 많이 하죠. 여러 번 반복해 읽는 게 중요한데요. 대하소설 한 개 정해서 최소 5에서 10회 정도는 읽어야 세상이 보입니다. 대하소설은 뭐 서양과 동양 책이 있죠. 서양의 대사소설 중에 10권, 20권짜리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못 들어봤는데요. 그리고 서양 책들은 기본적으로 번역본인데
일단 우리와 문화가 크게 다르다 보니 번역글로 읽는 게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양의 한중일 세 나라의 대하소설로 눈을 돌려야 하는데요. 우선 일본의 대망이 있죠. 정말 인생의 깊이를 크게 느끼게 해주는 좋은 책이에요. 불행한 상황에서 태어나 자란 그 한 인간의 인내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 극한을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참고 견디며 인생의 진리와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고뇌하는 모습에서 독자들은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삶의 지침서가 됩니다. 한국의 대하소설은 여러 좋은 작품들이 있는데 그래도 인생의 깊은 음미가 되는 책은 이 네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책도 좋아요. 네 가지 중에서 하나를 잡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래도 저한테 추천해 달라고 하면 태백산맥을 정할게요. 우리는 현재 분단 시대에 살고 있고요. 왜 분단이 되었는지, 전쟁의 피해가 무엇이었는지, 현재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병폐와 사회 악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길을 알게 해주는 지혜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 인생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고전은 바로 김구용님의 번역서인 열국지입니다. 여러 나라들이 격돌한다고 해서 열국이란 이름이 지어져 있고요. 우리들에게는 춘추전국 시대로 알려져 있는 그 시기를 다룬 책이에요. 2700년 전 이야기를 해서요. 2150년 전까지 총 550년간 중국 대륙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기로도 불리우는데요. 수많은 나라의 등장인물이 나와도 누구 하나 주인공이 없어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역사가 그려져 있고요. 그 속에 인간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담겨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요. 현대에서도 쉽게 겪을 수 있는 일들이요. 2700년 전 중국 대륙에서 벌어진 것을 보면요.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인생은 무엇인지, 인간의 존재는 뭔지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인생 최고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춘추전국 시대 550년간 등장했던 주요 인물들은요. 공자, 맹자, 노자, 장자, 손자병법의 손무 등이 나오고요. 관포지교라는 그 사자성어로 잘 알려진 관중과 포수가도 여기 있고요. 이외에 한국의 그 명절로 내려오고 있는 한식의 유래가 된 건 그 계자추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고요. 이에 그 처절한 복수국의 주인공 오자서 이야기도 손을 땀에 치게 만들죠. 전국시대 말기 진시황이 중국 대륙을 통일하기 직전 세상에 나왔던 4명의 변사들이 귀곡 선생 밑에서 공부를 하고 하산하면서부터 벌어지는 이야기들과 이때 합종 연행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됩니다. 또 진시황의 탄생 배경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자 세상을 돈으로 산 여부리 등에 대한 이야기도 춘추 전국 시대에 빼놓을 수 없죠. 또한 최근까지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고사성어들 대부분이 춘추 전국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것만 보아도 당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당시 만들어진 고사성어들 중에 우리에게 낯익은 것 몇 가지만 열거해 볼게요. 이것을 읽고 나면 말이죠. 평소에 우리가 입버릇하는처럼 하는 말들 있죠. 우리나라는 이래서는 안 되다. 조선시대에 당파 싸움만 했다. 현대인들은 이게 문제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은 쑥 들어갑니다. 2700년 전에 중국 들에서 이미 수없이 벌어졌던 일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고가 깊어지고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부터 열국지를 시작하세요. 12권의 책에서 550년간 다루다 보니 등장인물들 무지 많이 나와요. 백지에 하나하나 이름 쓰면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한두 번 읽어서는 너무 방대해서요. 감이 잘 오지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5에서 10회 정도 읽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통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보세요. 대략 3번째부터는요. 깊은 맛이 느껴져서 정말 재미있게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행복지수는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근데요. 이 방법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거 아니죠. 언어 습득을 봐도 어렸을 때 흡수력이 좋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뇌가 굳어져 새로운 문물 경험 받아들이기 힘들어집니다. 그렇지만 뭐 중년 노년이라도 행복지수 높이도록 노력해야죠. 죽는 날까지 말이죠. 10대, 20대들은 위에서 언급한 고전들 읽기를 정말 추천합니다. 이건 추천이 아니라 정말 필독서입니다. 우리 몸에 물과 단백질, 비타민 필요하듯이 우리 정신에는 이런 고전이 필요해요. 단백질, 비타민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건강 나빠지듯이 고전 없으면은요 정신 약해져서 여러 가지 문제 생기고 나의 행복지수 높이기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해도 난 절대 책 같은 걸 읽지 않겠다는 분들께 한마디만 덧붙일게요. 평소 독서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여름철 원두막에 누워 빈둥빈둥 대면서 친구가 놀러 오면 영양가 없는 농담, 잡담이 나면서 시간 보내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고전을 반복해 읽는다는 건요, 남들이 쉴 때 노는 시간에 나는 우물 밖으로 나가 세상 경험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사회의 어떤 현상에 대해서도 해안을 가지고 직시할 수 있고, 무슨 사태가 터져도 이를 대처하고 처리하는데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건물에 불이 났어요.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면요, 모두들 안절부절에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 평소 이런 것에 대한 풍부한 지혜와 경험을 쌓은 사람은요, 어느 곳으로 피해야 할지, 대피 도구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이런 도구들을 어떻게 쓰는지 잘 알고 행동하며, 더 나아가 이런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들을 대피시킬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하게 되죠. 이런 독서 없이요, TV, 유튜브만 보고 핸드폰으로 SNS하고 게임만 하면요, 행복지수 낮아지고요, 사람 바보 됩니다. 전자계산기 덕분에 우리 이제 암산도 못하고요, 핸드폰 때문에 전화번호 우리 한 개도 기억 못하고요, 어떤 이는 내 번호도 기억을 못해요. 몇 번 갔던 장소라도요, 이제 내비 없으면 못 가고요, 노래방 때문에 노래 가사 외우는 사람이 이제 보기 힘들어졌죠. 이제는 인공지능이 번역도 해주고 멋진 논문도 다 써줍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부터 인공지능으로 인해 우리들이 얼마나 더 바보가 될지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고전의 중요성 다 말씀드렸고요. 이제부터 책 안 읽던 사람에게 이런 장편 소설을 읽으라고 하는 건 평소 굶던 사람에게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다 먹으라는 것과 같죠. 일단 천천히 조금씩 한 발 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달리기 안 해본 사람이 갑자기 마라톤 뛰겠다고 높은 강도로 훈련할 수 없잖아요. 가볍게 2, 3km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열국지를 반복해 읽는다는 건 마라톤을 뛰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일단 열국지를 구입해서요, 첫 장부터 읽어보세요. 좀 힘들거나 재미없다고 생각되면 가볍게 훈련도 할 겸 독서의 재미도 붙일 겸 그런 책부터 시작해보세요. 정채봉의 이런 작품들 추천하고요. 아니면 셜록 홈스 추리소설도 좋고요. 또 위에서 소개했던 대하소설 중에 고원정의 빙벽 좋아요. 문학적 가치도 있지만요, 흥미진진하고 손에 땀을 쥐게 만들거든요. 뭐 이외에 김용의 그 무협지 영웅문도 정말 재미있죠. 제 주장과 설명 여기서 끝입니다. 숲속을 거닐다가 추락한 경비행기에서 4천만 불의 현금 뭉치를 발견했을 때 이걸 옆에서 같이 발견한 친구와 몰래 챙길지 경찰에 신고할지, 조선시대 때 숲에서 길을 잃은 어느 가난한 나그네가 헤매이다가 외딴 집을 발견하고 거기 가서 노인이 만들어주는 밥도 얻어먹고 따뜻한 방에서 하룻밤 지새는데요, 방구석에 저 구석에 감춰져 있던 신비한 구슬을 발견하곤 그걸 훔쳐 나올지 무심히 두고 잠을 잘지 고민을 하는데요. 사람은 살면서 여러 번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때 고전을 반복해 읽은 사람과 아닌 사람의 행동과 결정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거기서 인생의 승패가 갈립니다. 부디 이 점 생각해서 오늘 당장 고전을 읽기를 시작하세요. 끝으로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정신건강 높이는 방법이었고요. 행복에는 신체 건강도 필수죠. 행복지수 높이기로 결정했다면요, 오늘부터 운동도 시작하세요. 평소 운동 안 하던 사람이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아요. 주변 체육관에 가서 개인 지도, 퍼스널 트레이닝 받으세요. 돈 값어치 충분히 합니다. 개인 지도 받으면요, 식단도 조절해 주는데 그럼 체중 조절도 되는 혜택이 따라옵니다. 이제 장장 40분에 걸친 비법 다 공개했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이 비법 듣고 또 흘려 들으실까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제가 설명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썼습니다. 청기누설이라는 좀 엉뚱한 표현까지 썼는데요. 실제로는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고 새로울 것도 없는 내용이고요. 누구나 다 아는 내용 정리한 것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0명 중 1명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에 안타까운 마음에 영상 만들었어요. 참, 저 뒤에 한 분이 질문하시네요. 이렇게 영상 만든 넌 도대체 행복지수 얼마냐고 말이죠. 제 대답은 말이죠, 10점 만점에 한 8점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직 위로는 9와 10이 있으니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은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책을 읽어요. 열국지, 대방, 태백산맥 반복해 읽고 있어요. 이를 통해 제 행복도를 유지하거나 좀 더 높아지겠지만 실은 이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냥 재미있어요. 책 없이 빈둥빈둥 시간 때우는 게 너무 아까워서요. 이상이고요. 이 영상을 보고 1000명이 1명이라도 이런 방법으로 행복을 찾는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이로써 제 소임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